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준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옷의 색깔이 너무 국민의힘스러워서 제가 입고 오다 보니까 이런 색을 입고 왔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만 통합 아니겠습니까? 통합. 이재명 정부는 통합입니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붉은색이든 벽돌색이든 다 아우릅니다. 오직 통합. 네, 통합의 정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죠.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그동안 또 보수 언론 얼마나 공격을 했으면 저는요 참 보수 언론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통화를 좀 늦게 할 수도 있지 빨리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참 어쨌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전화 통화가 있었고 20분 동안 있었고요. 골프 라운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서로의 그 뭐 테러라고 얘기하겠죠. 정치적 테러 당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고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외교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외교 정책하면 진보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이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만 미국과 가깝지 않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외교 정책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왔지만 두 분은 정장 차림으로 네. 현안에 대해서 자, 먼저 윤주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 현 조국혁신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시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침 말이 많았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위기에서 좀 재밌게 아침에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하셨군요. 네,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외교 현장에서 네. 당연히 입어야 될 옷, 네. 네, 정장, 그렇게 입고 이 오셨군요. 스타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주제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거 저는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골프를 연상시켜서 골프 라운딩 옷으로 입고 나왔습니다. 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정상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외교, 그다음에 골프 라운딩 이렇게 다르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교수님 한 번도 안 웃어주시는데 웃으라고 분위기 풀면서 괜찮으시죠? 예, 분위기 뭐 잘 적응되시죠? 교수님 이렇게 너무 떠드는 같은 교수인데 너무 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업무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뭐 김밥 먹고 회의를 하지 않나,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질 않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제 표현입니다. 이거 제 표현, 혼쭐 나질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주관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에 우리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경험한 것에서 조금 더 진일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속도에 맞춰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속도에 맞춰서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과거 정부하고 일정 부분 동거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도 중단 없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무위원들을 분명하게 그 인식을 시켜주고 노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장면을 보면서 역시 민주정부 차기 민주정부는 다르구나.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민 교수님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쭉 이렇게 뭐랄까요 업무 추진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 열심히 하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가 들어왔고 그거에 부응하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6개월간 그 정상회의가 실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교안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가 나온 것처럼 이번 주말 이제 그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도 가시고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의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리더십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네.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희비가 그렇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짜밥을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랬을 것이고요. 주요 네. 부처들도 한 6개월 이상 사실상 개점 위험을 했던 상황이고 지난 3년간도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짜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면서 특히나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승진이 주어지는 아주 정상적인 이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 복귀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일을 하는 정부가 돼야 되겠죠. 네. 예전에 뭐 이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국무회의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부분 얘기하고 짧게 뭐 한두 마디 듣고 끝내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쨌든 식으로 해서 이번에 네. 국무회의 또 왔겠죠. 그랬겠죠. 준비 안 하고 왔을 텐데 깜짝 놀랐겠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네. 질문 세례에 네. 예, 답을 잘 못해가지고 혼쭐이 난 그리고 식은땀 흘리는 국무위원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김밥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의 오광수 전 검사, 홍보수석의 이규현 이렇게 세 분이 임명이 됐네요. 예. 뭐 사실 뭐 여기서는 얘기는 안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얘기 나눠보고 여기서 오늘은 외교안보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다른 쪽으로 셀 수 있어서 그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서 내놓은 입장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일단 민 교수님한테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주창을 하면서 뭐 균형적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네. 지난 정부에 비해서 아무래도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진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라든지 균형 외교를 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가 최우선 전략적인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영내 핵심 동맹국들이 미국 쪽에 서가지고 중국 견제에 동참해주기를 기대를 하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봤을 텐데 아무래도 진보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초반부터 어떤 우리 정부에게 좀 견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당선되셨는데 그걸 축하 인사를 하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정무적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측에 서주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국력이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에게도 존중을 받는 그러한 선진국, 그러니까 강대국의 반대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네. 우클릭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려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정책 선명성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진보 정부가 중도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한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그 중도 확장성을 도모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주창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그 진보 정부와 좀 다르게 네. 중도 성향 그리고 진짜 보수 성향의
어떤 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토대로 한 전략적 균형. 그래서 미국 쪽에보다 가깝고 그 한미 동맹이 훨씬 한중 관계보다 중요하고 그 와중에서도 중국과 사강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략적 외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다 중요한 파트너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접근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워딩입니다. 워딩이다. 네, 아니. 국위 깡통 외교, 몰빵 외교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도 그렇고 국익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네. 몰빵 외교는 예,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외교로 가기 위한 정부, 균형 외교로 복귀하기 위한 정부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알고 있구나.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골프 라운딩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골프를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본인의 그 별장 있잖아요. 거기 데리고 가 정상들하고 같이 골프 치고 또 본인의 별장에서 뭐 회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걸 친근감의 표현으로 쓰잖아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골프 그 카트 타고 같이 가면서 대화하고 이런 장면 사진을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대화에서 골프 라운딩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친밀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노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때보다는 주변에 충성팔들도 많이 포진돼 있고 네. 연방 의회에 대해 자기 우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우호적인 국내 정치적 환경도 갖고 있고요. 4년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그 CEO 경험도 있고요, 어떤 대통령으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련하게 어떤 그 통화를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떤 그 정치 경험이 워낙 풍부하신 그런 노련한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케미를 맞추는데 어떤 초점 맞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정상 외교, 개인 간 정상의 신뢰를 되게 그 중요시해요. 이게 아마 저는 생각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CEO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신. 재계 CEO들이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그 정계에 있는 분들은 여러 뭐 측근이라든지 주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만 이 재계들 계시는 CEO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이너 서클 안에서 몇 명의 어떤 그 결정을 이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너 서클에 들어가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자신과 어떤 그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회동이라는 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CEO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정상과 은밀하게 긴밀하게 이제 골프 회동을 하면서 격의 없이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골프 회동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뢰를 쌓자라는 그러한 계기를 말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골프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아무래도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에 아마 그 짧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를 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텐데 그때를 좀 대비해서 좀 골프 연습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재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두 정상간만 알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 회동이 만약에 있으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국가는 일본이겠죠.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 대통령과 골프를 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자기네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일본 외교를 넘어서는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나오고 있구나라고 해서 가장 많이 긴장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 회담의 그 대화의 내용이 녹음이 되거나 아니면 기록에 남기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간에 이제 나누신 대화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을 할 텐데 사실상 무용하죠. 그래서 골프 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 간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격이 없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 하면 이제 예측 불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제 이런 표현 튀는 듯한 행보를 하고 갑자기 얘기했다고 관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외교 스타일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고 막 튀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외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장하고 그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다 예견된 거고 예측 가능이 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뭐 협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기 행정부도 그렇고요. 작년 재선 캠페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미국의 무역수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걸 위해서 관세를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고요. 일기 때 그걸 하고 싶었는데 워싱턴에 우군이 없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좌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기 때는 이러한 그 자신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 1기 때나 2기 때나 거의 맥이 똑같거든요. 그거를 그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그 시행을 해가지고 트럼프 레거시, 그러니까 트럼프의 업적을 완성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그거를 향해 달려간다고 보는데 이 방법론에서 이제 좀 예측 불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못 추적할 만큼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협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측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니네가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다 무역 대상국에 준비해 와서 카드를 내보내라. 그래서 최선의 그 대안을 제시하면 그리고 좋은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한국이나 대장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갖고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미국이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랬는데 13시간 만에 유예하고 이 얘기는 그 백악관 내에서도 권력 투쟁이 굉장히 세서 피터 나바로 이제 무역 고문이라든지 로트릭 상무장관이 주도하고 지금 굉장히 실세로 부각하고 있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나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 독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어떤 그 변경된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좀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한 부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고 공략할 때도 그러한 차별점을 두고 공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재관 비서관 보실 때 윤석열 정권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한미 동맹이나 관련해서 회담도 많이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맹종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건 외교가 아니죠. 그 정도 할 거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외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받을 거고, 그래서 전략이 있어서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결국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무슨 외교입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보고 지금 대통령실에 속보가 나왔는데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 통화 일정도 조율 중이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는 이제 통화가 됐고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서 일단 이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이제 G7이든 아니면 또 각계국별로 또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아주 괜찮은 나라예요. 좀 3년간 무너져서 그렇지만 전 세계 나가 보면요. 제가 파리에서 이제 실무 협상을 하는데 저 프랑스 정부 사람이 저한테 그 조금 고위직이에요. 매우 고위직인 사람이
아니 대한민국처럼 그 정도 되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 사항이 많냐? 오히려 좀 우리한테 많이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공적인 석상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2018년도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외교적으로 조바심을 좀 그만 좀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스케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른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저 중요한 나라고 나라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막 따라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의 우리 국력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네. 빨리 통화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뭐 거덜날 것처럼 얘기하는 혹자들 있잖아요. 네. 그 자들이 가장 큰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망치는 자들의 얘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스케줄대로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상의 나라로 그렇죠.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하나만 더 예. 윤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일까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예. 저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존중받는 선진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저희 이제 전략대화 상대라든지 뭐 네. 미국, 중국, 일본, 그와 이제 아세안이라든지 호주 같은 나라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한국 같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이 왜 그렇게 자꾸 한반도만 머무르고 이렇게 베풀지 못하느냐. 그러한 보다 책임 있고 아량 있는 모습을 아시아 태평양 이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이 어떤 그 역량이 있는 나라가 왜 자꾸 이렇게 한반도에만 이렇게 매몰돼 있는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선도 국가의 어떤 위상을 확립하는 그래서 당당하고 어떤 존중받는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이번에 확실하게 입지를 굳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하고도요. 우리가 큰 소리 빵빵 쳐도 되는 게 미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렇게 미국에 지금 많은 국익을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로서 네. 대한민국이 얻을 건 분명히 얻어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네. 미국에 그렇게 못 따라가서 맹종을 못해서 추종을 못해서 안달나신 분들은 다 50년대의 인식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인데 대한민국이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교수님한테 양 정상,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G7에서도 만날 거고 아마 이제 차후에 개별 국가들로 서로 방문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거겠죠. 네. 뭐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우리가 처한 전략적 환경을 봤을 때 네. 한미 동맹은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건하게 유지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실용행위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다. 이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 하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외교 정책을 펼칠 때 어떤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자국이 미국 우선 네. 대외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서도 도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외교안보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을 이제 증액해라, 재협상을 하자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중국 견제라든지 미 본토 네. 방어를 우선순위에 놓고서 해외 주둔하는 미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재배치하는 이런 부분, 즉 전략적 유연성을 하는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방위 분담금 증액 문제와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가 함께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한 우리에게 어떤 정치 외교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협상,
보니까 이 관세 협의가 한국의 기업이나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수출 지향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대미 통상이 갖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서 지금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같은 부분은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보다 좀 긴 호흡으로 자 이렇게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 협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른 건하고 엮여서 같이 이렇게 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방위비 분담금 같은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세 협상에서 타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관세 협상에서 뭘 얻어내기 위해서 방위 분담금을 더 늘려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 교수님 볼 때는 우리 정부의 협상단이 어떤 포지션으로 가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그런 협의가 한꺼번에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스톱 쇼핑이라고 그래서 포괄적인 합의를 하는 건데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환경을 볼 때 외교안보 분야라는 건 어떻게 보면 블랙홀 같은 거거든요. 그러한 논의가 어떤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과 어떤 직결되는 경제통상 논의와 이게 결합이 돼버리면 상당히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이런 논의를 반드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고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에서든지 이 관세 협의를 할 때 어떤 그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안보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명분으로 사용해서 떨어뜨려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협상팀이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방위 분담금 문제라든지 전략중선 문제는 외교안보팀이 담당하도록 하고요. 철저히 그 관세 협의를 위한 경제통상팀이 만들어져서 우리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 협의를 통해서 미국이 겪고 싶은 것이 무역시 적자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이로 해서 비관세 장벽을 좀 낮추는 것,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무역시 적자를 줄여주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수입을 늘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가시적인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줄여주는 것.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정말 원하는 조선협력이라든지 방산협력, 에너지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에서의 25% 관세를 철폐하는 것. 그리고 한미 FTA를 기준으로 해서 상호 관세율,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고받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그 지켜야 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선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협상을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협상팀이 준비도 꼼꼼히 더 잘하고요. 어떤 실무전으로 들어와서 논의 싸움을 하면 우리가 훨씬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보다 확실하게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면 우리 국익에 어떤 그 보다 더 담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 여러 혼란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예, 관세와 관련돼서도 법원의 얘기가 다르고 네. 각종의 지금 거기 안에서도 이제 새 질서가 아직 정립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긴 호흡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꾸 국민들이나 언론이 미국의 관점에서 빨리 종용하고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잘못된 이 판단이다. 우리의 호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자체적으로. 예,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미국에서의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뭐 각종의 이 다른 판단들 이런 판단들이 우리의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조바심이다. 조바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G7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시잖아요. 가셔서
첫 만남을 하게 되는데 네. 대체적으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이렇게 취임하고 첫 번째 외교 무대에 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이런 외교 정상들을 만났을 때 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주로 어떤 걸 준비하고 가요? 일단 네. 다자회담에서 네. 양자회담을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서로 간에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시간 맞추는 거.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여러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또 있겠죠? 추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시간을 맞추는 게 대단히 어렵고 네. 이게 너무 재밌는 일인데 네. 저 다자회담에 양자회담을 할 만한 공간이 잘 쉽지 공간이 않을 때도 그렇죠. 많아요. 네, 맞아, 유엔 맞아. 총회 같은 경우에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요. 네. 구석진 의자 두 개 놔놓고 하는 거거든요. 카메라에는 그냥 뭐가 단독적으로 있는 장소 같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실제로는 얘기군요. 정말 너무 이렇게 이 장소에 대통령을 모셔도 되나 싶을 만큼의 좀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허접한 장소에 모셔야 되는데 근데 거기 격에 맞는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는 것 네. 이게 제일 우선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걸 하는데 다자 정상회담에서의 양자 정상회담을 별도로 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한 30분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1시간 정도여서 서로 간에 이제 통역까지 맞아요. 이 시간을 하면 정상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토탈이라고 저는 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양자회담 때 분명히 얘기해야 될 다음에 양자회담 때 분명히 얘기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의제를 어느 정도 합의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다음에 뭐 워싱턴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 네. 양자회담의 이 시기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 뭐 그 정도가 이번에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목표에 향해서 네. 청와대가 준비를 다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첫 만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좀 어렵고 장소가 이게 뭐 G7 같은 경우에 7 정상분을 플러스해서 이제 업저버들까지 오니까 그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예, 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우리가 주어지지 그러니까 않는 정상회담 하면 한 2박 3일 정도는 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에서 맞아요. 양자회담이니까 상견례 이 정도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서로 간에 그 잽을 열심히 날릴 그래요? 겁니다. 악수를 또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그 특성 있잖아. 악수 막 이렇게 손 악수하고 이런 거. 이제 쫙 뒤로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보스의 기질을 딱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반응을 준비해서 갑니다.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부분까지도. 저 2017년도에 트럼프 그때 잘 몰랐잖아요. 잘 몰랐죠. 트럼프의 악수 방법에 대해서 매우 특이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준비해야 될 게 꽤 많은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두 가지의 허들이 있다고 이제 정상회의가 잘 되려면 두 가지 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의 경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정상 간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공통적 경험. 그러니까 두 정상 간의 공통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두 나라의 오래된 인연, 그 두 나라가 한 길을 가고 있다.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면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정상 간에 통화하시면서 피습의 경험. 맞아요. 이거는요. 그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나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가 피습당했어. 얼마나 내가 힘들었고 당황스러웠는지를 누구한테 말한다고 누가 이렇게 100% 공감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공감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정상이 생긴 거잖아요. 너무나 반가운 거고 우리가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허들이 이미 지나갔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적인 지지도입니다. 지지도. 우리가 다른 나라 정상이 오면요. 다른 나라 정상이 오면 그 나라 정상의 국내 정치 환경이 어떤지도 보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도 그 나라의 지금 정치 환경이 어떤지 대통령이 그 나라의 정상이 좀 코너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국민적인 복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다 보고를 당연히 하거든요. 근데 막 하고
저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가 탄생을 했고 네. 그 선거가 이제 막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이 국민의 지지도 분명하게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호감도 경험에 의한 호감도 국민의 지지도 이 두 가지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허들을 이미 넘었기 넘어갔다. 때문에 이제 잘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감 또 공통점 이런 부분들을 잘 부각이 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 간의 허들은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다. 이렇게 골프 회동도 저는 그래서 네. 먼저 처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골프 회동을 제안한 거는 네. 야, 너 진짜 그렇죠. 힘들었지? 그런 너무 의미다. 힘들었어. 같이 얘기 한번 해보자 골프 치면서 그런 의미. 근데 이제 국가 정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든데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너는 어땠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한 2-30분 동안 되면 서로 분위기가 확 풀리는 거지. 예, 풀리니까요. 맞아요. 여러 난제들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신뢰도 중요시하고요. 네. 개인적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시진핑주석, 푸틴 대통령 같이 스트롱맨을 좀 맞아요. 굉장히 그 좋아하잖아요.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해주는 그 피스베이 아픔이 있고 그걸 극복하고서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피스 총격 암살 그 미수 사건이 있었고 그 유권자 그 득표를 보면 두 분이 비슷해요. 다 49%대고 50% 육박하는 그렇군요. 득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스트롱맨으로서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 인식을 하고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옷을 잘 입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방금 김정은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한반도 평화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전쟁하지 않고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럼 한미 간의 관계도 중요해지고 미국은 어쨌든 김정은과의 대화라는 이걸 통해서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본인이 얻어낼 국내 정치적으로 이익도 있을 거고요. 국제 무대에서 본인의 어떤 지도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거고요. 이래서 이제 북미 간의 관계 그다음 한국 그다음에 북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러면 포지션을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관련돼서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출범 초기에 국내적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을 종식해야 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 회복과 안정의 방점을 찍고 대내적 역량을 회복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저는 출범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교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시키기 하는 부분 그리고 비핵 평화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든지 남북 당국 간의 소통 채널을 복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적대적 행위를 삼가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남북 간의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죠. 워낙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상화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범 초기에 이제 국내적 역량 회복에 집중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남북 관계를 좀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김정은과 만나서 이제 그 정상회의가 재활성화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와중에는 과거에 우리가 육자회담이라든지 남북미 회담에 했던 것처럼 제3자 중재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남북 관계가 워낙 악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러시아가 중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출구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성이 멈추고 지난한 휴전협정이 시작되면 러시아가 보다도 어떤 움직일 여력이 생길 거고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보다 더 한숨을 돌릴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할 네. 움직임을 본격화할 거고 지금 물 밑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그 얘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북미가 러시아의 중재로 어떤 만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코리아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러시아가 과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그런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거냐 그리고 한국이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주고받기를 할 때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 정보를 주면서 미국이 채택하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뭔가 뭐 혹시나 패싱이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제일 걱정되는 지점이거든요. 비서관님 어떻게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제 관세 협상도 문제지만 네. 이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 당사자 우선주의에 대한 다시 한번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투자도 꽤 많이 하고 미국의 그 이익을 위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미국을 좋은 일만 계속 시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특히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측이 이제 북미 간의 대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꽤 할 수 있지만요. 네. 대화하다 보면 서로 간에 교착점이 많이 생겨서 옆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고 들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제일 당사자 아닙니까? 그럼요. 그 당사자가 빠진 그 회담이 그 내용이 그 외교 행위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설득하는 작업. 네. 그게 이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해야 될 대한민국의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렇지. 맞아요. 대한민국만큼 절박합니까? 한반도 평화가 그 절박한 사람들이 절박하게 하면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길을 이제 8년 전에 뚫었었으니까 네. 그때도 길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절박감과 꼭 당사자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사자가 절대 패싱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길을 뚫었던 거지. 그때도 환경이 조성돼서 길을 열린 건 아니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럼 북한 얘기하면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 교수님 보실 때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도 했고 관세 전쟁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중 간 갈등이 숨고르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아까 이제 잠깐 전략적 외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트럼프도 설득을 해야 될 거고 시진핑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중 사이의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분명하게 포지셔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뭐 안미 경중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그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기술도 미국 이런 식으로 미국이 욕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힘의 불균형이 있고 특히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이런 핵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논의에 우리가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제외가 된다면 그거는 상당히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이 가장 중요하고 실용외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각에서는 안미 경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 포지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 떠나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미국의 중요성은 어떻게 대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한미 협력을 제반 분야에 거쳐서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중국에게 받아들이라 하는 뉴 노멀을 받아들이라 하는 이렇게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어떤 그 수출 통제라든지 공방 제품들에 해서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있는 전통 무역이라든지 우리의 전통적인 이웃 국가로서의 협력 부분은 여전히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지익도 담보하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중요한 행위자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그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그러한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중국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그러니까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 모습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통령은 외교에서 마무리 트스구나. 그러니까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가 안 보이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해서 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딱 앉으면 그 마무리하는 결론을 겁니다. 내리는 거죠. 결론을 내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걸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마무리 트스 역할이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죠. 네. 근데 그게 정상화가 됐을 때는 그러는데 초기에는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대통령이 선발 투수의 역할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그러니까 그 전에 외교가 다 망가졌어요. 그렇죠. 2017년도에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외교로 해서 중국과의 외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미국과의 외교도 사실상의 대등한 외교 어느 정도의 대등한 외교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다른 나라하고 정상 외교가 완전히 또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발 투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발 투수하고 게임을 또 마무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저력이 있는 이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고요. 네. 이번이 아마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준비된 그리고 유능한 대통령인지 올해 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정상회담 때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야, 근데 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현장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막판에 안 풀리는 문제를 단판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네, 예. 그런 그런데 상황이 되는 거지 결국. 윤석열은 가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더 일으켜가지고 아이들 마무리 날리면 투수.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수많은 공무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이뤄놓은 정상회담의 과실을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의 처신 잘못하는 걸로 다 날려버리잖아요. 마무리 투수가 이제 블론 세이브하고 패전 투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돌아오니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외교 현장 외교와 국정 지지율, 네. 국내 지지율의 선순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이제 외교 현장에서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민주정부는 늘 그게 숙명 같은 건데. 이 극우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선발 투수 역할도 같이 해야 돼서 정말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황이 트럼프가 상당히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도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인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얘기도 많고 이래서 이걸 돌파구로 삼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꺼내들 수 있고 한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질 수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점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논란의 중심 항상 그 서 있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워싱턴 정가에 그 확립돼 있는 전통적 셈법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아웃사이더로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도 뭔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었던 가장 그런 절박했던 미국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이 자서전이라든지 여타 증언을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이 우리에게 도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과제긴 합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시자금 통제권을 환수하는 부분도 미국 측의 요청으로 그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그 일본 수준의 어떤 핵 잠재력을 우리가 갖추는 부분도 기존의 워싱턴 보고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초당적으로 미국 내에서 중국 견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에 몰두하면서 전략적인 압박 이런 부분에서는 공간이 좀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토대로 한 그러한 새로운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카드를 계속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그 매력적으로 한국이 보이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정환 비서관한테 이거 질문하고 싶어요. 네. 한일 관계. 예를 들면 한미 관계는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 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네. 그럴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 있는 외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수입에 일본 문화에 대한 수입 이걸 하면서도 과거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얻어내면서 원칙 있는 외교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을 설득을 했고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산업에 주응을 하는데 상당한 기폭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 이웃 나라끼리 잘 지내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대한민국을 팔아가면서 그건 아니죠. 매국을 하면서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 네.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면 좀 국민들로부터 저는 지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 민주정부가 일본과 무조건 적대적인 관계를 그건 하는 아니었죠. 그런 관계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아니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더 만들어낸 정부가 민주정부들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이제 미국과의 미국과의 우리가 이제 협상의 지렛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의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꼭 필요한 거. 네. 특히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BBC가 되는 유일한 나라가 동맹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배터리, 바이오, 칩스 이게 한 나라에서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가고자 하는 산업의 중점 분야가 이 분야지 않습니까? 공동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우리도 있지만 네. 미국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한테 옛날 60년대처럼 아 제발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정말 전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외교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펼치면서 네. 그런 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라기보다 재밌는 포인트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세게 한판 붙어가지고 서로 공격을 막 해대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건 뭐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정치 드라마나 역사 네. 드라마 잘 보잖아요. 네. 거기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아, 두 개의 태양은 없다. 그거를 이제 확인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CEO 출신이시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너서클 내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많이 내리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만 봐줘 이런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신데 네. 그러니까 그분 어쩐 일론 머스크가 지난 그 재선 캠페인 당시 상당한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사법 그렇죠. 리스크에 트럼프 후보가 휘말려 가지고 어떤 그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수천억
권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 선거운동에 물꼬를 터주고 그 선거운동 같이 뛰어주면서 중도층이라든지 재계의 표를 갖고 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도지죠, 그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넌먼트 이피시언시에서 정부 효율부를 통해 가지고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그런 그다음에 구조 조정을 맺겠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이거는 이게 참 좋아 보이긴 그 중책이긴 한데 이건 칼잡이에요. 손에 피를 묻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 공무원들의 그 목을 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정치인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정책 이해가 없는 일론 머스크에 맡기고 일론 머스크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노동 그 문화라든지 해고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일론 머스크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과정에서 독단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불만도 많이 표출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어떤 그 일자리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많겠습니까? 맞아요. 부처 간의 어떤 그 불만도 있고 이제 갈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제 그 활용 요게 점점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태양은 없다. 그리고 토사구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야 이게 그 집권 초기에 그 굉장히 우리가 그 흥미롭게 봤잖아요. 얼마나 두 개의 태양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어렵죠.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구나. 뭐 그리고 트럼프가 여전히 세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미국은 이제 노동의 유연성, 그러니까 직장의 유연성 말씀하면 핑크 슬립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란색 해고 통지서가 파란색 핑크색 해고 통지서거든요. 그날 이렇게 윤재관 예를 들면 이렇게 대변인 일하고 있는데 직장이라고 하면 당일날 와요 아침에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모든 거 놓고 나가세요 그래요. 그리고 해고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짐도 못 갖고 와. 우리가 보내줄게요. 왜냐하면 혹시나 거기서 정보 빼나갈까봐 회사에서 해고할 때는 그냥 핑크슬립 하나 주고 지금 당장 떠나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짐 싸서 보내줄게 집으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사실은 이제 이걸 머스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대변인 말씀 한일 관계 관련돼서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원칙에 기반해서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 토대를 만들고자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트랙 접근법을 쓸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할 말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 뭐 사회, 경제, 문화, 안보 부분에서는 협력을 중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일본이 항상 우리에게 과거에 했던 얘기가 꼴대로 옮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트랙을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분야는 협력을 지속해나 이런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막 그 과정이 그렇게 그 순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우리 지지자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긴 호흡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돼. 윤재관 지금 비서관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마지막 발언을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마무리하려고. 마무리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게 그렇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지 않습니까? 호흡이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재관 대변인부터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대하는 국가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이 아닌 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에서는 특히 이제 그분의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뤄봤던 그리고 경험해봤던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분명하게 그러한 경험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못했던 건 과거 정부를 모두 다 부정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외교는 특히나 이제 이어달리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교훈 삼아서 계속 이어달리기를 하는 건데 그 이어달리기를 잘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는 처음이고 미국은 두 번째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국익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지렛대가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지혜를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확실합니다. 자, 민 교수님 마지막 발언 듣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 두 분과 얘기 마치고 나면 바로 저는
김병주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어제 밤에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저로 그 민주당 1, 2기 지도부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분위기를 좀 여쭤보려고 김병주 의원 직접 오실 수가 없어 전화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두 분 말씀 끝났다고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속 남아 계세요. 지금 한 5천 분 와 계시는데 떠나지 마 계속 계시면 어젯밤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요 김병주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교수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6개월간의 국정 공백을 딛고 이제 정상 외교 우리 컨트롤 타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정부는 국위 중심 실효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선도국가, 즉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걸쳐서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를 하고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보편적인 협력 원칙을 토대로 해서 지역 협력 연대를 추구해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계기가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행보를 우리 그 시청자들과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면서 우리의 국민, 국가의 안정, 번역, 협력 그리고 평화를 이끄는 시대를 함께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정말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지 또 전략적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외교적 문제를 외교 전문가이신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